안녕하십니까. 주요 국내외 뉴스를 통해서 주식 투자의 포인트를 살펴보는 크로스체크 이데일리 이정훈입니다. 저희 준비한 기사 보시겠습니다. 어제 이 코너를 통해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미국 연준 전격적인 50bp 기준금리 인하를 했는데요. 한국은행은 어떤 선택을 할지 좀 보시겠습니다. 중국 펀드 최근 들어서 조금 수익률이 회복되고 있는데요. 중국 펀드 지금 들어가도 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정부가 코로나에 대응하기 위한 슈퍼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몇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세부적인 내용들 함께 좀 살펴보시겠습니다. 기사 본문 들어가시죠. 여기 미국의 금융위기급 대응이다라고 했는데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긴급 FOMC 회의를 열어서 기준금리를 내렸습니다. 여기 붉은색으로 표시된 게 미국의 기준금리 흐름인데요. 여기 고점에 있던 기준금리를 이렇게 아래로 지금 다시 한번 내렸다라는 겁니다. 기존에 미국의 기준금리는 1.50에서 1.75%였거든요. 지금 상단과 하단 이렇게 밴드를 형성하고 있는데 하단과 상단 모두 50bp씩 내리는 전격적인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금리 인하가 왜 금융위기급 대응이었냐? 지금까지 연준은 총 5차례, 이번을 포함해서 총 5차례 긴급 FOMC 회의를 열어서 기준금리를 내렸는데요. 그동안 어떤 때 이렇게 긴급 FOMC 회의를 열었느냐. 9.12 테러 때 쌍둥이 빌딩이 무너졌던 그때죠. 전 세계적인 공포감이 클 때 미국은 기준금리를 전격적으로 인하를 했었고요. 또 2008년도 서프라임 모기지에 의해서 미국 금융시장이 뒤흔들릴 때 연준은 또 한 번 50bp 기준금리를 내렸었고요. 또 유럽발 재정위기가 터졌을 때 이렇게 모두 과거 4차례, 이번에까지 합쳐서 모두 5차례 기준금리를 전격적으로 내렸고요. 이렇다 보니까 과거에 정말 패닉급, 금융시장을 공포로 몰아넣는 패닉급 사태 때만 기준금리를 이렇게 전격적으로 내렸는데요. 이번에도 내렸다는 말은 지금 연준이 그만큼 이번 상황을 위중하게 보고 있다라는 반증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우리나라 한국은행은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라는 겁니다. 어제도 잠깐 소개해드렸지만 G7 미국을 비롯한 주요 7개국 선진국들 재무장관 회의,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 회의가 이 FOMC 회의 직전에 열렸었는데요. 그 자리에서 G7 그 경제 장관들은 재정 정책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경기를 부양하겠다라고 얘기했고요. 통화 정책에 있어서도 역시나 이런 정부의 재정 확대 노력에 동참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즉, 정부는 재정 자금을 풀어서 시중의 유동성을 늘리고요. 중앙은행은 통화 부양 정책을 펴서 시중의 유동성을 늘리는 전략을 펴겠다라는 합의였던 거고요. 그 합의의 결과물로서 연준은 기준금리를 50bp나 인하하는 조치를 취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G7 내에 들어가는 미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 역시 이런 어떤 통화 부양 정책에 동참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라가르드 ECB 총재 같은 경우는 이미 지난주에 코로나 사태가 더 확산되면 어떤 조치도 취할 수 있다라는 적극적인 금리 인하 의지를 밝혔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ECB가 조만간 금리 인하할 것이다. 기정사실화하고 있다라는 게 시장의 지금 관측이고요. 지금 뭐 영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또 일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이런 국가들이 조만간 기준금리를 인하하거나 아니면 양적 완화 조치를 할 것이다라는 게 시장의 일반적인 관측입니다. 이보다 한 발 앞서서 엊그제는 호주 같은 경우 이미 전격적으로 긴급 회의를 열어서 기준금리를 한 차례 인하했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조만간 G7 국가들이 지속적으로 금리를 내리거나 양적 완화 조치를 펴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한국은행 입장에서도 지금 당장 어제 나온 내용으로 보면 약간 머뭇거린 흐름, 모양새가 있지만 한국은행도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다라는 결과가 될 것 같은데요. 그 내용을 한번 잠깐 좀 보시겠습니다. 어제 한국은행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주관하는 긴급 간부회의를 열었었는데요. 간부회의가 끝난 다음에 사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시장에 약간 좀 실망감을 줬던 편인데요. 통화정책만으로는 코로나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래서 시장은 이걸 금리를 내리지 않겠다, 금리를 인하하지 않겠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했는데요. 실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어제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가 내놓은 입장문을 보면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말은
통화 정책뿐만이 아니고 재정 정책을 동시에 펴야 한다라는 정부에 대한 촉구의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고요. 금리를 인하하지 않는다는 표현하고는 조금 결이 다르다라고 보여집니다. 오히려 어제 입장문 내용을 보면 이번에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하함으로써 한국과 미국 간의 기준금리 격차가 크게 줄어들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그동안 미국의 기준금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1.5에서 1.75였던 반면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1.25다 보니까 미국의 금리가 오히려 더 높다. 그 말은 한국에 있는 자금이 미국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우리만 금리를 또 내릴 경우에 원화 가치는 더 떨어지고 우리나라에 있는 자금은 더 많이 빠져나갈 수 있었다는 거죠. 다행히 미국이 금리를 먼저 내려줌으로써 한국과 미국 간의 금리 격차는 크게 줄었고요. 오히려 미국 금리의 하단을 보면 한국이 오히려 더 높은 수준이 됐다는 거죠. 따라서 한국도 1% 또는 그 아래 0.75%까지 내릴 수 있는 여력이 생겼다라는 게 어제 한국은행 긴급 간부회의 입장문의 핵심이다라는 거고요. 그에 따라서 지금 시장은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 좀 보시겠습니다. 일단 미국 연준의 부양 정책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라고 보는 게 시장의 일반적인 관측입니다. 제로금리 또는 양적 완화를 추가로 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미국은 언제 제로금리였냐? 2008년도 미국발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 미국 연준은 0에서 0.25%까지 기준금리를 내렸었는데요. 사실상 이 하단으로 보면 제로금리까지 갔었던 상황이 있었는데요. 지금 1에서 1.25니까 상당 기간 금리를 많이 올렸다는 거죠. 이제 더 내릴 수 있는 여력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여기 기사를 한번 보시면 우리나라 그 국제금융센터 같은 경우는 추가로 금리를 더 인하할 수 있다. 제로금리까지 갈 수 있다라는 전망을 내놨고요. 월가에서도 골드만삭스나 시티뱅크 소시에테 제너럴 같은 경우는 올해 1%포인트, 지금 50bp 한번 내렸으니까 추가로 50bp를 더 내릴 수 있다라는데 지금 시장은 배팅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한국은행은 이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할 것인가? 빠르면 3월 중, 이달 중에 긴급 편성한 임시 금통위를 열어서 기준금리를 한번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요. 만약에 기준금리를 인하하지 않는다면 이 코너를 통해서 한번 소개해 드렸지만 오히려 그 늘어나는 추경 편성에 따른 늘어나는 적자 국채를 직접 매입하는 양적 완화에 나설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더 내릴 수 있다라는 점에 조금 배팅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실제 어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역대 최저 수준 1.02%까지 내려갔는데요. 이 말은 시장도 금리 인하에 지금 배팅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서 좀 우리 증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관심을 가질 부분은 뭐냐? 이렇게 각국 중앙은행들이 많은 돈을 푼다. 정부도 재정 자금을 계속 푼다. 그 말은 증시 내에 유동성 장세가 올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다라는 겁니다. 실제 제가 아침에 데이터를 좀 살펴봤더니 증시 주변 자금, 언제든 증시에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이죠. 고객예탁금, 또 파생상품에 들어가 있는 예수금, 또 RP, MMF 뭐 이런 자금들을 언제든 주식시장에 와서 투자 자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데요. 이 돈들이 지금 124조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거든요. 이 자금들이 다시 증시로 유입돼서 주가를 위로 끌어올리는 유동성 장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대표적인 시세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IT 관련주들, 또 유동성 장세에 가장 강한 흐름을 보였던 금융주 같은 종목, 최근에 주가가 금융주가 많이 빠졌었는데요. 이런 종목군 중심으로 조금 매수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기사 보시겠 텐데요. 다음 기사는 중국 펀드 얘기입니다. 중국 펀드 뭐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중국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했었죠. 코로나19 사태의 핵심적인 진원지가 중국이었다 보니까 중국 증시가 폭락하는 양상을 보였었고요. 그에 따라서 중국 펀드 불안하지 않냐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셨을 텐데 여기 그 표를 한번 보시면 최근 흐름은 오히려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기 주요 중국 펀드들의 그 수익률이 나타냈는데요. 최근 3년간 수익률을 보면 모조리 지금 10%가 넘어가는 수익률을 보이고 있고요. 최근 한 달간을 봐도 낮게는 1.1%대 후반, 높게는 6%까지 지금 수익률을 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중국 펀드가 좋았냐? 우리는 투자자들은 많이 불안했었죠. 그래서 지난달에 개인들이 1,300억 정도 중국 펀드에서 자금을 빼나갔는데요. 이런 그 자금 환매 조치가 좀 성급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중국 증시가 폭락하면서 중국 인민은행이 지속적으로 그 지준율을 내린다든지 시중에 유동성을 푼다든지 하는 조치를 통해서 증시 내 자금을 계속 유입시켰고요. 그로 인해서 중국 증시가 빠르게 V자로 회복하는 반등세를 보여왔다라는 겁니다. 그에 따라서 중국 펀드 수익률이 굉장히 양호한 흐름을 보였다는 거고요. 특히나 좀
주목할 부분들은 뭐냐면 한때 1달러 대비 7.1위안까지 올라갔던, 그러니까 위안화 환율은 역으로 봐야 되는데요. 달러 대비 위안화 가치가 떨어졌다는 거죠. 굉장히 위험한 상황까지 떨어졌던 위안화 환율이 지금 어제 보니까 6.95 정도로 지금 굉장히 내려간 상태입니다. 그 말은 위안화 가치가 다시 반등하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대부분의 중국 펀드들은 지금 환해지를 하지 않는데요. 여기 한번 보시면 환해지를 하지 않는 펀드 같은 경우는 최근 석 달간 수익률이 한 18%에 이르고 있고요. 환해지를 하면 해지 비용만큼은 수수료로 나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익률은 한 16%에 불과하다는 거죠. 따라서 위안화 가치가 이렇게 바닥을 찍고 조금씩 반등하고 있는 국면에서 특히 미국 연준이 금리를 내린다는 말은 달러가 약세로 가서 위안화 가치가 절상될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환해지를 하지 않는 중국 펀드 중심으로는 한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시점이 됐다라는 거고요. 다만 단기적으로는 지금 이달 한 중순 이후부터는 3월 중국 경제 지표들이 줄줄이 발표됩니다. 지금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을 본격적으로 받는 지표인데요. 따라서 지표가 나올 때마다 주가는 좀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다만 그로 인해서 주가가 빠질 경우에 이런 유동성 양호한 흐름을 감안해서 환해지를 하지 않는 중국 펀드에 대해서 조금씩 비중을 늘려가는 전략도 한번 고려해 볼 만한 시점이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뉴스 잠깐 보실 텐데요. 마지막 뉴스는 어제 그 코로나 추경 얘기입니다. 추경은 여러 차례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만 좀 핵심적인 부분만 좀 보시겠습니다. 어제 정부가 발표한 추경안의 총 규모는 11조 7천억입니다. 다만 이 중에 좀 그 일정 부분은 깎아 볼 필요가 있는 게 세입 경정이 3조 2천억이 들어갔거든요. 세입 경정이란 말은 뭐냐면 정부가 목표로 한 것만큼 세수가 많이 안 거치기 때문에 그 구멍 나는 부분들을 적자 국채를 발행해서 미리 메꾸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 예산에 들어갔던 사업들을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추경안, 늘어나는 예산안은 11조 7천억에서 3조 2천억을 빼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 8조 5천억 정도가 추경으로 새롭게 편성됐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그럼 이 8.5조가 어디에 쓰이느냐가 제일 핵심적인 부분인데요. 관련해서 세부적인 표를 한번 보시면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코로나 방역에 쓰인다. 그럼 2조 3천억은 증시 입장에서 보면 별 도움이 안 되는 자금이고요. 일단은 좀 빼고 보겠습니다. 핵심적인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죠. 2번, 3번, 4번. 지금 현재 피해를 입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돕는 데 쓰겠다라는 겁니다. 2조 4천억인데요. 이러다 보니까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 초저금리로 대출을 빌릴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하겠다라는 겁니다. 또한 임대료를 내려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편하게 장사를 할 수 있도록 돕겠다. 또 온누리 상품권, 이런 지역사랑 상품권을 통해서 저소득층의 소비를 늘리겠다. 이건 당연히 내수주에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어떤 소식이고요. 또 하나 살펴본 부분들은 저소득층에 대한 소비 쿠폰에 대한 얘기가 들어가 있고요. 또 여기는 지금 나와 있지 않지만 아동수당이 있습니다. 아동수당. 지금 대한민국이 한 263만, 만 7세 이하 아동을 둔 가정은 한 달에 30만 원씩을 현금으로 지원받는데요. 여기에 10만 원을 더 얹혀주겠다는 겁니다. 총 40만 원을 매달 지급하겠다는 거고요. 앞으로 넉 달간요. 따라서 이렇게 늘어나는 가계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는 부분들은 다시 소비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소비 관련주, 내수 관련주들에 대한 어떤 좀 관심도가 필요한 시점이 됐다라는 거고요. 그 이외에 지금 개별 소비세, 내구재에 묻는 개별 소비세를 환급해 주는 부분도 새로 들어가 있고요. 또 온라인 교육을 강화하는 부분들, 지원 예산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온라인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개별주들에 대한 관심도 좀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말씀드렸지만 정부는 재정을 통해서, 중앙은행들은 통합 부양을 통해서 시중에 많은 자금을 풀어내고 있다. 따라서 이 돈이 어디로 갈지, 그 수혜의 혜택을 누가 볼지를 따라서 그 종목들을 선별해서 투자하는 전략이 좀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말씀 끝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기사는 여기까지고요. 오늘은 개구리도 겨울잠 자는 개구리가 깨어난다는 경칩입니다. 주식시장도 이렇게 활기를 찾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정훈이었습니다.